새벽 2시 17분 340번 마일 표지판. 대형 트럭이 어둠 속을 달립니다. I-40 고속도로의 이 구간은 다음 출구까지 38마일이나 남았습니다. 오전 6시부터 운전한 그에게는 규정상 4시간의 운전 가능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연료를 채운 이후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그 트럭에는 화장실도 없다. 원래부터 없었다. 병이 있고 커튼이 있고 나름의 시스템이 있다. 그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만약 병 하나로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이 문제를 규제하고 왜 아직 규제하지 않았는가? 18만 달러짜리 피터빌트 트럭은 이 문제에 대해 기본형 캐노스 트럭과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왜 그 해답이 지구에서 250마일 위에 있는 우주정거장이 인간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화학과 관련이 있을까? 장거리 트럭 운송이란 한 번의 근무 교대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운전사들이 집으로 퇴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트럭 운전석에서 생활한다. 평균적인 OTR 운전사, 즉 Over the Road의 약자로 고정된 노선이나 본사가 없는 운전사는 1년에 240에서 300일 밤을 그 트럭 안에서 보낸다. 이는 마치 호텔방에 체크인해서 9개월 동안 한 번도 건물을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 운전석 뒤에 있는 침대 칸의 평균 면적은 36에서 42 평방피트 정도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도 작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침대, 수납함, 운전사가 구입했다면 미니 냉장고가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세면대도, 화장실도, 어떤 종류의 배관도 없다. 당연히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트럭 정류장은 어디에나 있다. 파일럿 플라잉 J만 해도 미국 전역에 75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속도로 표지판은 몇 마일마다 한 번씩 트럭 정류장이 있다고 약속한다. 브랜드 로고는 고속도로에서도 잘 보인다. 주유소는 자주 나오고 운전사들은 연료가 필요하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운전사가 멈춰야 할 때가 되면 그냥 멈춘다. 이 모델은 이론상으로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론상에서조차 그 논리는 무너진다. 트럭 정류장은 생물학이 아니라 디젤 경제에 맞춰 배치돼 있다. 주요 간선도로인 I-80, I-40, I-10에서는 정류장 간거리가 대략 50에서 80마일 정도다. 하지만 장거리 트럭 운송은 주요 간선도로만을 달리는 것이 아니다. 농촌 화물 노선, 농업 운송, 지역 분배 운행도 있다. 이런 도로에서는 인증된 트럭 정류장 사이의 거리가 120마일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인 고속도로 속도로 2시간 동안 공식적인 정차 없이 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간격 문제는 부차적이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다. 연방 운행시간 규정, 즉 운전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14시간 근무시간 내에 11시간 운전이 허용된다.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매 순간이 그 14시간을 깎아먹는다. 화장실을 찾기 위해 경로를 벗어나 20분을 소요하고 다시 고속도로로 돌아와 속도를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운전자는 배송 지연 수수료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은 운전자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시간에 멈추면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준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진다. 실제 해결책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고 이름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트럭커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운전석에서 사용한 밀폐된 플라스틱 병을 다음 주유소에서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특이한 운전자들만 사용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것이 표준이다. 장거리 단독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이 꾸준히 나타난다. 표준 32온스 게토레이 병이 700마일 운행 시 운전석 내에서 사용하는 평균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이다. 이 사실을 잠시 곱씹어보라. 미국 내 전체 화물의 70%를 운송하는 시스템. 즉, 미국 상업의 중추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밀폐된 스포츠 음료병과 커튼에 의존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용과 용량 모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접이식 휴대용 변기는 보통 변기 시트 뚜껑이 달린 5갤런짜리 양동이 프레임과 화학 처리 정제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한다. 이 화학 처리는 질산나트륨의 세제와 살색 물질을 결합한 것으로 선박의 저장 탱크나 RV의 오수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계열의 화합물이다. 효과가 있다. 폐기물은 처리되고 밀폐되며 냄새도 억제된다. 하지만 5갤런짜리 용기는 가득 차면 42파운드나 나간다. 그것은 운전석 뒤에 놓인 콘크리트 믹스 한 포대와 거의 같은 무게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복잡해진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다. 처리 문제는 수거 문제보다 더 어렵다. 그 처리된 액체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폐기물이다. 그것을 휴게소 화장실에 부는 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위생 하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것을 빗물 배수구에 붓는 것은 EPA 미국 환경보호청 위반이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폐기 장소는 인증된 RV 덤프 스테이션뿐이며 가장 가까운 곳이 운전자의 경로에서 60에서 90마일이나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학적으로 정말 이상한 부분이 등장한다. 폐기물 결합팩은 건조된 고분자 분말이 들어있는 작은 호일 파우치다. 포장지를 열고 그것을 폐기물 봉투에 넣은 다음 액체를 부으면 60초 이내에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새지 않는 안정적인 젤로 굳어져 표준 매립지용 봉투에 바로 버릴 수 있다. 그 결과는 운전자가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고 휴게소 어디에서나 밀봉해서 버릴 수 있는 매립지 합법 고형 폐기물이 된다. 이 역할을 하는 고분자는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으로 1984년부터 일회용 기저귀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화합물이다.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기저귀는 동일한 화학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팩은 이제 대부분의 파일럿 플라잉 제이와 러브스 매장 선반의 단백질 바와 압박 양말 옆에 놓여 있으며 가격은 약 $4 정도다. 네 번째 층은 프리미엄 캡 시장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숫자만 봐도 왜 이것이 드문지 알 수 있다. 피터빌트 579, 울트라 롭트와 볼보 VN, L860 모두 공장에서 구성된 웻베스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결합된 18에서 22 평방피트 크기의 공간이 캡 내부에 직접 설치되는 것이다. 도로를 달리는 현역 트럭 중 3% 미만만이 이를 갖추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게 때문이다. 웻베스 시스템은 트럭의 기본 중량의 400에서 600파운드를 추가하며 연방법은 세미트럭의 총 적재 중량을 8만 파운드로 제한하고 있다. 트럭이 무거워질수록 그만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줄어든다. 배관으로 600파운드가 추가되면 운송업체는 매번 모든 운행에서 약 27상자의 생수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화물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젤팩과 게토레이 병을 사용하는 것이다. 적재량의 경제성 때문에 배관 시설은 거의 모든 화물 운송업체가 정당화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OTR 슬리퍼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차량은 클래스 A, 레크리에이션 차량 RB이다. 외관상으로는 같은 철학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클래스 A RB는 40에서 50 갤런 용량의 블랙워터 저장 탱크를 탑재하고 있으며 완전한 배관과 중력 환기, 그리고 이송 전에 고형물을 분해하는 마세레이터 펌프까지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배관 인프라의 무게는 800에서 1200파운드에 달한다. RV는 화물을 싣지 않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RV는 편안함에 돈을 지불한 사람들을 태운다. 세미트럭이 동일한 무게를 추가한다면 그만큼 합법적인 적재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마일당 3에서 6센트의 이윤으로 운영되는 운송업체에게는 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 RV는 편안함이 곧 상품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세미트럭은 적재량이 곧 상품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고속도로에서 보면 둘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로 덤프 스테이션이다. 트럭 운전사가 휴대용 변기를 사용하다가 합법적으로 비워야 할 때 RV 소유주들이 이용하는 캠프장이나 일부 플라잉 J 주유소에 인증된 RV 덤프 포인트에 똑같이 들어간다. 5갤런짜리 양동이를 든 캐노스티 680 운전자와 40피트급 클래스 AT핀 RB를 탄 은퇴 부부가 똑같은 인프라를 이용하며 같은 줄에 서서 기다린다. 투어 버스도 또 다른 비교 대상이다. 사람들은 투어밴드나 운동선수들이 온보드 욕실이 완비된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이미 있는데 트럭 운전자들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어 버스에는 실제로 그런 시설이 있다. 50갤런 저장 탱크, 공연장에 계약된 위생 서비스, 완전한 습식 욕실 구성 등이 있다. 하지만 투어 버스는 화물 적재 규정에 따라 운행되지 않는다. 투어 버스는 무게당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투어 버스는 1200파운드의 위생 설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그 무게가 운영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화물 트럭은 화물로 채우지 못하는 한 파운드마다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차이는 기술의 정교함에 있는 게 아니다. 정교함이 더해질수록 그 무게만큼 운전자가 돈을 잃게 되지만 투어 버스는 그런 문제가 없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다.
1937년 2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팀스터 노조 지부가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 계약 중 하나를 협상하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협상 테이블에는 마일당 임금, 화물 책임, 사고 보장, 노선 배정 등이 논의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진지한 협상이다. 그 누구도 화장실 접근권을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누락이 이후 60년간 트럭 운송 계약의 전형을 만들었다. 화물 경제학은 문서로 남았다. 운전자의 생물학적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렀다. 그 시대를 놀라게 하는 세부 사항은 바로 하역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화주나 운송업체가 운전자가 상하차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방 기준은 없었다.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하역장에 붙잡혀 있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위반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주는 직원용 화장실을 열어주거나 대안을 안내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트럭 허밤이 업계의 표준이 된 것은 운전자들이 위생에 무관심해서가 아니었다. 법적 공백 때문에 도로와 하역장에서 그것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었기 때문에 보편화된 것이다. 2003년 연방자동차 운송안전국은 운전자 복지에 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고 이후 2018년의 규정 제정에서는 운송업체가 운전자에게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집행은 운송업체 몫이다. 화주는 하역장 출입 제한으로 직접적인 연방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는 여전히 결코 메워지지 않은 그 격차의 비용을 떠안고 있다. 1937년의 협상 테이블과 그때 빠진 모든 것들이 오늘날 트럭 운전자들이 여전히 제일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유다. 당신이 파일럿 플라잉 J에 들러 새벽 3시에 세미트럭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시동을 켜둔 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운전자들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10시간, 휴식 시간을 다음 운전 가능 시간에 맞춰 자신의 생체 리듬과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트럭이 고속도로 밖계측소에 서고 운전자가 12분간 들어간 건 가장 가까운 규정 화장실이 거기뿐이라서며 그는 사실 40마일 전쯤 멈추려 했었다. 식료품점이 새벽 4시에 냉장 농산물 배송을 받고 운전자가 한 분간의 하역 내내 운전석에 머무르는 것은 그 하역장에는 운전자용 화장실이 없고 법적으로도 마련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플라잉 J 매장에서는 트럭 운전자용 비타민과 압박 양말이 진열된 같은 통로에 젤 폐기물 팩을 비치하고 있다. 이 젤 폐기물 팩은 매달 상당한 양이 판매된다. 이러한 판매는 어떤 공개된 화물 운송 산업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터빌트 579 울트라 로프트에는 호텔 모드라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엔진을 공회전시키지 않고도 밤새 배터리 전력으로 실내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능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부주에서 새벽 2시에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운전자가 캐빈을 떠나면 침대 칸에 남아있던 온기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엔진 공회전 제한법이 있는 주에서는 운전 목적이 아닌 난방을 위해 엔진을 다시 시동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텔 모드는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화장실 문제는 트럭 판매 브로셔에 고급 사양으로 소개되는 기능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트럭 정류장에서 3달러 99센트에 파는 젤팩과 동일한 고분자인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을 사용한다. 이 화합물은 1970년대 기저귀 기술을 위해 개발되었고 항공우주 분야에 맞게 개량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파일럿 트럭스톱의 7번 통로에서 레드불 옆에 진열되어 있다. DOT 검사관이 중량 측정소에서 트럭을 검사하다가 운전석에서 밀봉된 폐기물 봉투를 발견해도 이를 규정하는 연방 규정은 없다. 이것은 금지품이 아니다. 이를 위한 양식도 없다. 검사는 계속 진행된다. 트럭 운전사가 전자운행 기록장치에 개인 시간을 기록할 때 이는 운전과 휴식의 모든 분을 기록하도록 연방에서 의무화한 시스템이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록 상태다. 이것은 운전자가 근무 시간 4시간을 소모하지 않고도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개인 시간. 이것이 바로 나머지 규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생리적 정찰을 위한 공식 연방 분류다. 운전자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트럭 운송업계 내부에서는 논의되지만 공개적으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관행이 문서화되어 있다. 즉, 운전자들이 정차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교대 근무 8시간째가 되면 그 정도로 탈수된 상태의 운전자는 인지장애를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음주 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들은 8만 파운드에 달하는 차량을 시속 65마일로 운전하면서 체내에 알코올이 있는 운전자와 동일한 정도로 반응 속도가 느려진 상태다. 이들이 무모해서가 아니라 멈추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전체 시스템의 실제 긴장감을 불러온다. 연방근무시간법은 운전시간을 11시간으로 제한하고 14시간의 근무창을 의무화한다. 이 법은 피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정에 없던 정차 시간일 뿐이 그 근무창을 갉아먹는다. 경제적 유의는 분명하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인간의 생물학은 안전운전의 필수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요구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2에서 4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운 긴급함을 유발한다. 고속도로 속도로 달릴 때 2시간이면 130에서 170마일을 주행하게 된다. 2차 도로의 트럭 정류장 간격은 80에서 180마일에 이른다. 이 계산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탈수를 막기 위한 정차를 건너뛰게 하는 경제적 압박을 만들고 탈수는 다시 피로를 유발한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 대의 트럭, 2가지 규칙. 둘 다 동시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그 긴장이 어떻게 마침내 해소되기 시작하는지 살펴보자. 전자운행 기록 장치는 트럭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췄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물을 마셨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장치는 의도적으로 생물학적 정보를 알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장치가 집행하는 법이 생리학이 아니라 시간과 마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격차가 바로 차세대 모니터링이 겨냥하는 지점이다. 다임러 트럭스 노스 아메리카는 프레이트라이너 카스카디아에서 생체 인식 모니터링 통합을 테스트해 왔으며 심박수, 피부 전도도, 그리고 시선 추적을 측정해 운전자에게 위험이 닥치기 전에 손상 징후를 감지한다. 이 시스템들에서는 아직 수분 섭취가 직접적인 지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탈수로 인한 피로는 감지 가능한 생리적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목이 마른지 알 필요가 없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다. 아직 널리 도입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구조적이다. 운전자가 전체 거리를 운전하는 대신 허브에서 150에서 200마일마다 화물을 인계하는 릴레이 방식의 트럭 운송이 아마존의 미들마일 네트워크를 포함한 운송업체들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운전자는 허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정차가 자주 일어난다. 생물학적 문제는 대부분 저절로 해결된다. 하지만 릴레이 방식은 농촌의 농산물 집화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릴레이 구간으로 옮길 수 없는 대형 화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넓은 지역에 여러 번 하차하는 부분 적재 트럭 노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범주는 전체 화물 운송 거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절충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18만 달러짜리 트럭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4만 4천 파운드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이유와 같다. 트럭의 모든 무게는 신중하게 선택된 결과이며 배관은 그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이 선택은 미국 내 모든 현역 도로 운전사 한 명 한 명마다 매일 350만 번씩 이루어진다. 7번 통로에 있는 젤팩은 공학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시스템의 솔직한 대가다.